자, 오늘은 32페이지에 38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표시 좀 하고.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풀어본 문제니까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세트산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얘가 0.05몰이 있답니다. 이때 이론적 COD를 구하래요. 우리가 COD를 구하라, BOD를 구하라, THOD를 구하라 다 얘가 산화됐을 때 그 산소가 얼만큼 필요하냐 그걸 구하는 거죠. 당연히 반응식을 먼저 세워야겠죠. 그죠? 얘가 산소와 만나서 이제 산화가 진행이 될 텐데 다 C하고 수소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CO2하고 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개수 맞춰주시면 되겠죠? 개수 귀찮으니까 저는 책을 보겠습니다. 이게 2네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얘에 먼저 처음에 0.05몰이 지금 반응한다고 그랬으니까 0.05몰이 반응했을 처음에 얘의 분자량 먼저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지? 분자량은 얼마니? 또 계산해봐 여러분들이. 여기 분자량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또 이제 32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05몰이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3200이 나온다고 하네요. 요거 앞에서도 많이 해봤으니까 요것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먼저 갈게요. 자, 이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양오염이나 공장 폐수의 오염 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것 당연히 COD죠, 그죠? COD. 우리가 수질의 오염 지표 물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기물을 가장 기본적인 지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BOD하고 COD죠. BOD는 보통 어디에 이제 유기물을 파악할 때 활용을 해요? 하천이 하천? 얘네 이제 공장 폐수라든지 호소라든지 등등 이런 데에서 주로 파악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폐수에는 당연히 독성 물질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BOD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니까 독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으니까, 그죠? 큰 이제 BOD로 활용을 못 할 거예요. 유기물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호소 같은 경우에는 BOD로 유기물을 측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조류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죠? 조류? 조류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류가 예를 들어 사멸할 때도 BOD로 COD로는 다 발현이 되고 할 테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기물을 BOD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BOD라고 생각하는 건 얘예요. BOD5 얘죠, 그죠? 얘가 유기물의 지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거죠, 그죠? BOD5가. 근데 보통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게 호소에서의 그 물의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일보다 작을까요? 오일보다 훨씬 더 길까요? 오일보다 훨씬 더 길겠죠. 오래 머물러겠죠. 정체되어 있는 수역이니까. 체류 시간이 오일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BOD5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COD로 주로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근데 둘 다 이제 유기물의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기물의 간접적인 지표. 유기물의 간접적인 지표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공학과학에서 100%라는 말은 없지만 100%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BOD라고 그랬어요? COD라고 그랬어요? BOD가 훨씬 더 유기물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BOD가 100%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폐수나 호소나 전부 다 BOD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BOD를 측정을 해야 유기물의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완전 산화되지 않는 무기물이 존재한다. 얘를 우리가 이거 들었었죠. 이거, 그죠? 얘는 무기물인데 완전히 산화되지 않은 형태예요, 그죠? 얘가 물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 BOD로는 측정이 될까요? BOD로는 측정이 안 돼요, 그죠? 종속 영양의 그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산화제를 집어넣었어. 화학적인 산화제. 그럼 얘가 산화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COD로는 발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물을 측정하더라도 COD가 BOD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도 있다. 그죠? 완전 산화되지 않은 무기물도 COD로는 측정이 된다. 이런 거죠.
자, 미생물이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산화하는 물질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100% 유기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CO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이 만신창이거든요. 입 안이. 여기 붓고 혓바늘이 막 지금 한 7, 8개가 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원래도 발음이 안 좋지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 너무 일로 무리를 했어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OD와 COD의 좀 구분 같은 것들도 잘 확인을 해두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COD 그리고 체류율수가 5일 이상이 되는 호소 같은 데에서는 좀 COD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번 또 pH 묻는 문제고, 41번도 뭐 퍼센트로 바꾸고 뭐 이러는 문제들이니까 42번까지 해서 요 40번만 풀어볼까요? 물 1리터가 있다고 하고요. 1리터에 NaOH를 4g 용해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pH를 구하라.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 그 pH를 구하려고 하면 몰 농도를 알아야겠죠, 그죠?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긴 지금 1리터에 4g이 용해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몰 농도로 나타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pm이라든지 뭐 이런 농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4g에 1리터의 물에 4g이 이렇게 용해되어 있고, 그럼 얘를 몰 농도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1몰이 얘가 지금 40인가요? 그죠? 40g이니까 1몰 0.1몰인가? 0.1몰 per 리터죠? 자, NaOH가 0.1몰 per 리터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0.1몰 per 리터. 근데 우리가 지금 얘 0.1몰 per 리터라고 하는 건 NaOH의 농도죠. NaOH의 몰 농도예요. 그럼 얘가 우리가 pH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건 OH- 이온이겠죠, 그죠? OH-. 그럼 어떻게 해리가 돼요, 얘가? NaOH가 뭐 가역 반응 일어날 테니까 Na 플러스 OH- 이렇게 이온이 이제 이렇게 해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0.1몰이래요, 얘가. 해리가 됐을 때, 이렇게 물에 용해가 됐을 때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은 양으로 나오죠, 그죠? 똑같은 양. 그럼 얘도 0.1몰 per 리터가 되는 거고, 얘도 0.1몰 per 리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OH 구할 수 있고, 그럼 POH를 알았으니까 pH 당연히 두 개가 합치면 14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3이 되겠죠, 13. 4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41번 넘어가고. 자, 해리상수도 넘어가도 되겠죠? 뭐 우리가 이온화를 구하는 거나 뭐 해리상수 구하는 거나 똑같죠? 이러한 반응이 있을 때 이 반응물은 분모에다 놓고 생성물은 어떻게 하면 돼? 그 분자에다 놓고 풀면 되겠죠, 그죠? 요거 넘어갈게요.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괜히 지수 있어갖고 계산하기만 좀 접해서 넘어갈게요. 자, 43번. 알칼리도 앞서서 많이 했습니다. 비색법으로 측정하죠? 비색법으로 혹시 여러분들 알칼리도 측정해 본 적 있어요? 저도 뭐 별로 없습니다. 다 pH 미터로 해요. pH 미터로 측정합니다. 근데 뭐 수질공정시험법 상에 비색법으로 하게 되어 있죠.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철에 대한 부식성이 크다. 뭐 철뿐만 아니라 알칼리도가 낮으면 중화하지 못하니까, 그죠? 부식성이 커지겠죠. 총알칼리도는 M알칼리도와 P알칼리도가 합친 것이다. 아니죠, 그죠? M알칼리도를 얘기하는 거죠. 4번 맞는 말이고요. 자, 44번. 경도에는 일시경도가 있었고 영구경도가 있었는데, 일시경도는 경도 유발 물질에다가 뭐가 합쳐진 거?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합쳐진 거죠. 물질이 합쳐지면 일시경도가 나타나고, 영구경도는 경도 유발 물질에
산도 유발 물질이 합쳐지면 영구 용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 중탄산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겠죠. 자, 45번도 뭐 되게 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일단 DO의 증가 조건, 증가 요인. 일단 기압이 높아야 되고 수온이 낮아야겠죠. 그죠? 그 기체이니까 수온이 낮아야겠죠. 불순물의 농도가 낮아야 될 거고요. 기포가 작으면 미세 기포가 훨씬 더 비표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훨씬 더 잘 녹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DO는 뭐 수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수중 유기물의 농도가 낮아야겠죠, 그죠? 수중 유기물의 농도가 낮아야 산화시킬 게 없으니까 DO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수중 유기물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그냥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넓은 얘기로 따지자면 물의 오염도가 낮을 때 당연히 DO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조류의 동화작용이 좀 커진다. 그러면 또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류하고 또 연관된 거는 일광이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낮에 증가할 거고요, 그죠? 낮에 광합성이 진행이 될 테니까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자, 조류는 광합성 때문에 맨날 이렇게 DO가 높아진다는 말을 해요. 그럼 그렇다면 조류라고 하는 놈들은 호흡을 안 하나요? 호흡도 하죠, 그죠? 호흡도 해요. 호흡은 반대로 똑같아요. 사람의 호흡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CO2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광합성의 양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이렇게 이제 훨씬 더 DO가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인 것들, 뭐 수심이 낮아야겠죠, 그죠? 수심 낮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빨라야 될 거고요, 그죠? 유속은 빨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비도 굉장히 많아야 될 거고요. 하천 구비도 굉장히 커야 될 거고,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난류가 많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난류가 많이 형성이 돼야 DO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47번도) 다 DO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중의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이죠. 3번. 용존산소는 공기 중의 산소가 공급원이므로 과포화는 발생하지 않나. 과포화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광합성 때문에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난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과포화가 발생됩니다. 47번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죠? 물에 용해되는 산소의 양은 접촉하는 산소의 부분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죠? 비례하죠. 그다음에 수온이 높을수록 산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수온하고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죠? 수중에 녹아 있는 염소이온, 알릴산 농도가 높을수록 산소 용해도는 감소하죠. 얘네한테 쓰이겠죠? 산화될 때. 그다음에 생분해성 유기물이 유입되면 혐기성 미생물의 수중의 산소가 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거죠. 그죠? 정답 4번이고요. 자, BOD. 이거 너무 쉽죠? 1번이죠? 1번입니다. 이거 BOD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BOD, 요 그래프,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1단계 BOD, 2단계 BOD,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우리가 흔히 유기물의 지표라고 하는 BOD, 그다음에 질산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론 때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요 그림 굉장히 많이 그릴 텐데 요것만 좀 확인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BOD라고 하는 게 유기물의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건 1단계 BOD를 얘기하는 거죠. 1단계 BOD. 그래서 얘를 CBOD라고도 얘기하죠. 탄소성 BOD. 그래서 2단계 BOD 얘를 질소성 B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단계 BOD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거, 거의 끝나는 지점을 얘를 이제 BOD-U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얘를 최종 BOD라고 얘기하고 보통 어느 지점까지, 어느 시기까지 이를 BOD-U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20일 정도를, 그죠? BOD-U라고 한다고 그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BOD5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측정하는 게 BOD5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유기물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OD5를 측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5일 정도가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거의 80% 이상,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제거되기 때문에 BOD5만 측정을 해도 무방하고, BOD5 이상이 되면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질소성 BOD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0% 유기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BOD5까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 시간은 솔직히 제일 줄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가장 짧게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중에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실험이 BOD입니다. 정확도가 높아봤자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방법이 좀 못 찾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9번에 그 한계성이 좀 나와 있습니다. BOD의 한계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수질 오염 지표에 비해 측정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죠? 당연히 한계성이고요. 수중에 함유된 유기물 중 생분해성 유기물만 측정. 당연하죠. 미생물에 의한 거니까 생분해성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독성 물질의 방해가 예상되고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질산암미생물, 아니죠. 질산암미생물은 요 2단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질산암미생물이 나오게 되면. 정답은 4번이고요. 50번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50번 넘어갔고 51번 염도가 낮기 때문에 높죠. 넘어갈게요. 자, 52번 요거 용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4번이 틀린 거죠. 최종 BOD는 1단계 BOD, 2단계 BOD의 합이 아니라 1단계 BOD 얘기하는 거죠. 1단계 BOD. 자, 53번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기물 자체는 중요한데 BOD, COD 항목 자체가 중요한데 서로 비교되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COD 분석값이 BOD 값보다 크다. 아까 설명 좀 드렸죠? 그죠? 그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COD를 측정하는 이유가 COD가 BOD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가 다 포함될 거예요.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같은 물에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BOD는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조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 산화되지 않은 무기물도 마찬가지고. 2번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독성 물질을 함유할 때 COD 값은 BOD 값보다 크다. 검수 중에 무기성 환원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실제보다 COD 값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자, 환원되어 있는 물질이래요. 그러면 산화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산화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럼 훨씬 더 COD가 커지겠죠? 그럼 얘가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무기 물질인데 완전히 산화되지 않은 무기물이 존재할 때 COD 값은 높아진다, 그죠? 그 말이 맞는 거겠죠. 질산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BOD 값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이 밑에 거 그 솔루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54번 넘어갈게요. 이거 말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3번이 정답이죠. 4번이란다. 3번이 정답이죠. 가장 옳은 것. BOD는 혐기성 미생물이래요. 또 틀린 거고, 그죠? 그다음에 BOD 값이 높을수록 유기물 함량이 높다. 이건 맞지만 BOD는 언제나 COD 값보다 높게 추정된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은 산화제는 과망간산 칼륨이나 중크롬산 칼륨이겠죠, 그죠? 말만 되게 길게 만들어놔서 좀 그겁니다. 자, 55번 친수성 콜로이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틴들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브라운 운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틴들 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소수성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점도는 분산매와 큰 차이가 없고요. 아니죠. 그죠? 점도는 분산매와 차이가 있죠. 그죠? 크죠? 그죠? 지금 소수성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용존 상태죠? 유탁 상태를 얘기하고요. 표면 장력은 분산매보다 상당히 작고. 자, 우리가 이제 콜로이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콜로이드 일반적인 것들은 뭐 나중에 또 나오면 얘기하고, 콜로이드가 그냥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얘기 할 거예요.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걸까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딱 콜로이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까? 아니에요. 콜로이드는 특정한 물질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뭘 나타내는 거냐면 물질의 분산 상태를 나타내는 걸 그냥 콜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부유물질보다 작은 물질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콜로이드가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콜로이드는 눈으로 이게 입자가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입자의 분산 상태, 물질의 분산 상태라고 보는 게 낫지, 어떤 특정한 물질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특정한 물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6번. 비점오염원 나타나 있는데, 비점오염원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올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점오염원은 점차 정책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계속 좀 간단하지만 습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야 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죠. 옳지 않은 것.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폐물은 SS 및 유해 중금속의 함유도가 높다. 중금속이 높으면 우리가 농작물을 못 먹겠죠. 그죠? 뭐 농약이나 뭐 그다음에 비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잘못된 건 1번. 오염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처리량이 많고요. 그죠? 넓은 지역에서 면적으로 발생된다. 함유관식 오수, 함유식관 오수의 원료는 비점오염이다. 맞죠? 자, 그래서 그때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원래는 없는데, 그냥 비점오염원의 대책이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오염 예방이에요. 농경지 배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비료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구사하고, 도시 노면 배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소 상태를 좀 깨끗하게 하고, 요거였어요. 근데 이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정책적으로는 어떤 게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점오염원의 규제를 세게 하는 거. 그죠? 어차피 같은 하천으로 다 방류가 될 테니까 점오염원의 규제를 강하게 하면 비점오염원이 좀 높게 나올지라도 하천의 오염도는 높아지지 않을 테니까, 이게 정책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책을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커지겠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비점오염원의 심각성이 나타나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류조. 비점오염원의 대책이다, 요즘에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저류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저류조. 그 중에서도 노면 배수 같은 경우는 저류조를 많이 이용해요. 노면 배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노면 배수. 그럼 저류조의 역할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을 저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저류한다라고 하는 건 물을 가만히 가둬둔다라는 얘기고, 물을 가만히 가둬두면 어떻게 되겠어?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겠죠. 그래서 침전해서 방류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오염 물질을 침전해서 방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농업 배수 같은 것들도 저류조 이용하긴 합니다. 농업 배수 같은 것들도. 근데 농업 배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것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저류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습지 정화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습지 정화 시설. 자, 그래서 습지 정화 시설은 저류조의 역할도 하고, 요 습지로 인해서 뭐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오염 물질을 조금 더 제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습지가 아니라면 뭐 수초대 같은 거 설치하기도 하고. 얘네들은 이제 뭐 농업 배수가 특히, 그러니까 여기에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이 성분이 많을 테니까 노면 배수는 거의 SS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저류점은 충분한데 그 외에 뭐 비료 성분 같은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뭐 먹고 자라면서 더 없어질 수 있겠죠, 그죠? 제거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원래 없었는데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저모염원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참고로 좀만 더 얘기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점오염원이든 비점오염원이든 오염원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들이 이제 막 배출이 돼요. 배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오염이 되는 곳은 어디야? 최종적으로 오염시키는 곳. 당연히 지류를 거쳐서 본류에 합류해서 이제 그 본류가 최종적으로 오염이 되겠죠. 우리가 본류라고 하는 게 그냥 그 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큰 하천들. 그러면 우리가 큰 하천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4대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큰 강이라고 하면. 자, 그럼 이런 비점오염의 영향이 4대 강에도 굉장히 크게 미칠 거예요. 그죠? 자, 4대 강이 이 비점오염원이 4대 강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4대 강 오염부하에 얼마큼이나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어디가 치웠나? 점오염원이 많을까? 비점오염원이 많을까? 4대 강에 영향을 끼치는 오염 부하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비점오염이 많다는 것 같지? 아니죠. 점오염이 많아요. 당연히 점오염이 많아요. 전에 그냥 비점오염원 자체가 잘 검출이 안 되고 몰랐을 뿐이고 당연히 점오염이 많습니다. 일단 농도도 높지.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농도도 높고 양도 솔직히 많은 편이고 양은 솔직히 비점오염원이야 그 강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양을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농도 자체가 점오염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하로 따진다면 당연히 높아요. 당연히 높으면 그러면 비점오염원이 4대 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좀 작긴 작지만 점오염보다 작긴 작지만 그 비율로 따지자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낮진 않아요. 한 높게는 40%까지도 영향을 줘요. 굉장히 큰 거죠. 낮게는 한 20% 정도. 정확하게 무슨 이런 전에 무슨 정부에서 조사한 이런 걸 보면 22%에서 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20에서 한 4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죠? 큰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정부적으로 파악이 돼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20년까지 2차 관리 대책에 대한 어떤 시행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거기에서 나타났던 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때요? 그 강우 유출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강우 강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 1년 평균 강우의 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강우 강도가 증가해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었던 어떤 고농도의 그런 오염 물질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려가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강우 유출수 같은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우 유출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순환 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정책들을 내놨어요. 물순환 구조를 개선해서 강우 유출량을 저감한다. 그리고 유역을 개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참여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놨어요. 참여는 잘 안 하겠지만 아무튼 국민이 참여하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점오염원도 마찬가지고 점오염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농도 저감이었어요. 근데 농도 저감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어서 얘를 이제 유출량 저감으로 바꾼 거고. 자,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활용된 것들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모아놨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바뀌었고 지역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오염 예방으로 사전 예방이라고만 적을게요. 사전 예방으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국민, 뭐 기업, 정부 모두가 이제 동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강이 됐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의 또 한 개의 문제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수질의 오염원 지표라고 따지는 게 유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기물. 그럼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하고 COD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보이면서 유기물의 어떤 그 오염도 즉 상황이 좀 좋아졌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졌어요. 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없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BOD에 대해서는 좋아졌지만 COD에 대해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분해성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분해성 물질들은 그래도 뭐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남분해성 물질이 그만큼 훨씬 더 많아짐에 따라서 이것도 뭐 삶의 질 때문에 그렇겠죠. 많아짐에 따라서 COD는 별로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가장 비점오염원 때문에 가장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 환경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무슨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 환경은 그러니까 환경은 안 좋아지죠, 보통. 그죠? 무슨 뭐 도시를 개발한다. 뭐 사업장을 개발한다 하면 환경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발도 하면서 환경의 영향은 좀 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점오염원 때문에 이걸 관리하면서 나타난 그 개발,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LID 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저영향 개발 시설 이렇게 얘기해요. 저영향 개발이라고 해도 되겠다. 저영향 개발.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주거지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발 지역에서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방법, 그런 형태를 LID 시설이라고 얘기해요.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로우 임팩트. 이게 저영향이겠죠? 로우 임팩트니까. 그게 비점오염원 때문에 나타난 이제 뭐 시설, 개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적인 거예요. 뭐 시사적인 거니까 혹시 뭐 면접 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말 한 번씩 하십시오. 물어보면. 넘어가겠습니다. 58번. 58번 넘어갈게요. 59번하고 61번 밑에 솔루션 보세요. 제사에게 적어놨으니까 지금 간단한 것들 넘어갈게요. 다음 60번 볼게요. 60번. 부유고용물은 침전 가능한 입자와 침전 불가능한 입자로 구분된다. 맞지요? 그죠? 맞습니다. 콜로이드 상태 입자는 입경이 0.1에서 0.001이죠. 0.001. 2번이 잘못됐고요. 자, 침전 가능한 입자는 일반적으로 5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죠? 기준이 5마이크로미터죠. 요건 수질에서예요. 수질에서는 침전이 된다, 침전이 되지 않는다의 기준이 5마이크로미터, 입경 5마이크로미터고 얘 이상이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고 그죠? 얘보다 작으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없고 뭐 이렇게 구분하고 대기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10마이크로미터가 기준이죠? 그죠?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 이제 침강먼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면 부유먼지라고 얘기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넘어갈게요. 자, 콜로이드 힘 나왔으니까 뭐 콜로이드 다시 얘기하고 갑시다.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콜로이드 부분도 은근히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응집하고 같이 연관돼 갖고 자주 좀 나와요. 자,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0.001에서부터 0.1 마이크로미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콜로이드보다 큰 물질이 부유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유물질이 이제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도 나와 있다고 그래서 책에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구별할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명칭 같은 거를 구분할 때 뭐보다 뭐까지, 그 다음에 요거부터 뭐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요 사이가 떠버리는 거야, 공중에 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구분을 할 거면 0.1 마이크로미터 이상부터가 부유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1 마이크로미터 이상부터가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을까? 이 실험 때문에 그래요, 실험. 이제 SS를 실험하는 여지가 GS25라고 하는 여지 혹은 GFC라고 하는 여지들을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여지들을 사용하는데 얘네의 포어 사이즈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섬유 여지니까. 이렇게 섬유가 있으면, 아니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실타래 같은 걸 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겠지. 그래서 각각의 요 포어 사이즈가 원래는 1 마이크로미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쳐서 평균을 내봤더니 1에서 1.2 마이크로미터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훨씬 더 정확한 SS를 측정하려면 멤브레인 여지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돼요. 포어 사이즈가 명확하게 뚫려 있는. 자, 그래서 이 여지의 사이즈가 1 마이크로미터에서 1.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SS를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실험은 1 마이크로미터 이상짜리를 잡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실험으로만 기준을 했을 때는 이제 얘가 S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도 나와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구분할 때는 0.1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험하고는 좀 다르다.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그대로 SS라고 명시해서 실험을 0.1 마이크로미터 포어 사이즈를 갖는 여지로 실험한다 라고 하면 수돗물도 잘 안 내려갑니다. 포어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수돗물을 집어넣어도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SS 한 100, 150 정도 되는 하수를 0.1 마이크로미터 여지에 여과한다.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100ml 여과하는데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 안 해봤어 나도. 아무튼 이렇죠. 그리고 콜로이드 하나 중요한 특징이 전하를 띠고 있다. 뭐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그죠? 여기 가장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음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으니까 핵은 플러스로 존재하고 중성자하고 플러스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세다. 그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청력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청력을 나타내는 그 전위가 제타전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제타전이. 자, 그래서 콜로이드가 그대로 존재하면 다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막 밀어내는 게 콜로이드는 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타전이 혹은 청력이라고 하는 얘가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콜로이드는 가라앉지 않아요. 막 청력을 유지하고 있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청력을 깨트려야 되겠죠. 그죠? 청력을 깨트려야 되죠. 그 청력을 깨트리는 게 뭐야? 그게 응집이죠. 그죠? 응집입니다. 자, 그래도 핵은 플러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청력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약한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과학에서 잡아당기는 힘 중에 가장 약한 힘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콜로이드에서도 존재하는 게 반데르발스 힘이 존재한다. 그죠? 반데르발스 힘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력. 요 세 가지가 힘이 존재하면서 이제 콜로이드가 이제 뭐 불황 운동을 하고 뭐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문제는 그거까지죠, 거의. 그죠? 요거까지죠. 불황 운동을 하고 아니죠. 중력, 반데르발스 힘, 표면 장력, 제타 포텐셜. 그럼 3번이죠. 그죠? 3번이 힘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집으로 살짝 넘어와 보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콜로이드에 양이온 음직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양이온 음직제를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고, 이렇게 바뀌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붙게 되는 거죠. 붙게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그랬어? 전기적 중화. 그죠? 전기적으로 중화를 시키는 거. 그게 응집의 하나. 첫 번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분자 응집제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죠? 고분자 응집제. 자, 고분자 응집제 응집제 분자량이 최소 5,000, 많게는 막 몇십만, 몇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응집제들을 집어넣으면 걔네가 이제 교량을 만든다고 그랬죠. 제가 이 풀 얘기했지, 그지? 그 점액성 물질을 내뿜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점액성 물질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얘네들이 서로 달라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원래 이렇게 그리잖아, 고분자 물질. 얘네를 교량, 교각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교량들이 서로 맞붙는다. 그래서 가교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교작용.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집의 원리는 이 두 가지죠. 전기적 중화와 가교작용에 의해서 이제 응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전기적 중화와 가교작용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운전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운전인자가 pH. 그죠? 자, pH를 또 적절한 pH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건 당연히 알칼리도는 같이 따라다니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응집의 가장 중요한 운전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pH 이렇게 대답하죠. pH.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응집이 돼서 가라앉았어요. 책에는 보통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응집된 물질들이 막 가라앉았어요. 그럼 응집된 물질들이 가라앉았는데도 얘네들도 하나하나의 플럭들일 테니까 사이사이에 공극이 존재할 거고, 사이사이에 공극이 존재하면 그 공극에 의해서 여과 반응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응집된 물질에 의해서 응집된 여러 가지 입자들에 의해서 여과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체거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체거름 현상. 그래서 그 체거름 현상도 응집의 하나의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브라운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콜로이드가 막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브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입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운동이 확인되는 게 이제 틴들 효과, 틴들 현상, 틴델 현상 등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콜로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3번, 64번도 넘어갈 텐데 64번에 그 3번 좀 틀렸어요. 64번의 입자 크기는 0.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0.1 마이크로미터. 그거 좀 수정해 주세요. 오타가 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65번까지 풀고 좀 쉽시다. 경도 및 알칼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A. 경도는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CA, Mg, Fe 등 이가 양이온 금속 함량의 농도이다. 금속 함량의 농도는 맞는데 얘를 뭘로 환산해야 돼? 탄산칼슘의 양으로 환산해야죠, 그죠? 미리그램 퍼 리터가 CaCO3 미리그램 퍼 리터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A는 잘못됐고. 경도 75에서 150 정도이면 연수에 속한다. 얘는 경수죠, 경수, 그죠? 기준이 있었어요. 연수가 0에서부터 75까지가 연수. 그다음에 75 이상은 경수예요. 75 이상은 경수인데 75에서부터 150이 무슨 경수라고 했어? 약한 경수. 이 2배씩 증가한다고 그랬죠? 1옥타브씩, 그지? 1옥타브씩. 그래서 150에서부터 300이 강한 경수, 그지? 강한 경수. 300 이상이 아주 강한 경수. 아주 강한 경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요거죠. 요게 연수라고 표현된 거죠. 약한 경수겠죠. 약한 경수. 자, C 영구 경도는 경도 유발 물질과 SO4, Cl, NO3 등등 음이온으로 이온하여 발생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분들이 산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구 경도가 발생하겠죠. C는 맞고요. 알칼리도는 메틸오렌지 알칼리도와 페노프탈레인 알칼리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둘의 합이 총알칼리도다. 메틸오렌지 알칼리도가 총알칼리도죠. D도 잘못된 거고. 자연수 중에서 알칼리도는 중탄산염의 형태이다. 이거 맞죠? 상류의 알칼리도가 높고 하류로 갈수록 알칼리도가 낮아진다. 반대입니다. 반대. 하류로 갈수록 알칼리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C하고 E가 되겠네요. C하고 E. 자, 좀 쉬었다가 6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